서울의 유서 깊은 대학교 캠퍼스 낡은 벤치에 앉은 윤서아의 세상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에게 재벌가의 아들인 그의 존재는 겨울의 유일한 난로였고 캄캄한 밤의 유일한 별이었다. 지훈은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서아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꿈꿔주었다. 서아야, 졸업하면 우리 작은 집 하나 얻어서 같이 살자. 마당에 네가 좋아하는 꽃도 심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는 거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는 서아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약속이 가진 무게를 알았다.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현실의 벽을 알았지만 지훈의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사랑이 그녀의 유일한 집이자 세상이었다. 행복과 불안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던 어느 날 서아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들고 그녀는 한참을 울고 웃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어쩌면 그와 자신을 영원히 묶어줄 신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순진하게 믿었다. 나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서아야.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할게. 우리 아기 내가 꼭 지킬 거야. 소식을 들은 지훈은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서아를 끌어안으며 굳게 약속했다. 서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굳게 닫힌 그의 집 대문이 자신과 아기를 향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며칠 후 지훈은 약속대로 서아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프라이빗 룸이었다. 지훈의 어머니 신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기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얼마지? 이것이 신여사가 서아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안부를 묻거나 차를 권하는 의례적인 인사조차 없었다. 그녀는 서아를 아들의 연인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비천한 여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지훈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시끄럽구나. 신여사는 서아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테이블 위에 통장 하나를 밀어놓았다. 이 안에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들어있어. 이걸로 뱃속의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구해달라는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냐는 절박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서아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신여사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아의 애타는 시선을 피하기만 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잔인한 비수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통장을 그대로 둔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스토랑을 뛰쳐나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뒤따라 나온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아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 서아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엄마 말 듣는 게 맞아. 이게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는 매정하게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빨간 후미등을 보며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초음파 사진이 빗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랑은 거짓이었고
약속은 부서졌으며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 안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 지우는 버렸지만 자신은 버릴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서아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을 수 없었다. 아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 밤의 비는 한 여자의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강인한 어머니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그 밤의 비는 윤서아의 세상에 있던 모든 색을 앗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흙과 백 아니 오직 잿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명문대학교 캠퍼스에 총명하던 여대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러오는 바에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마저 쫓겨난 그녀는 보증금도 없는 서울의 한 낡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방에서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냉골이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길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돌렸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안에 있는 작은 생명, 그것이 그녀가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였다. 세상은 냉혹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배를 보며 수군거렸고 때로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텨냈다. 뱃속의 아이가 처음으로 발길질을 하던 날 그녀는 캄캄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엉엉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살아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서아는 찢어지는 고통 끝에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하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름 하늘처럼 맑고 크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이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더 큰 현실의 무게를 안겨주었다. 갓난아기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고 몸은 쇠라도 씹은 듯 무거웠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밤늦게까지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기띠에 하준을 재우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야채 몇 가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친 몸통, 빈 지갑, 막막한 미래.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절망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한 노인이 그녀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터지면서 사과 몇 개가 길 위로 굴러갔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굴러다니는 사과를 주어 봉지에 담아주었다. 노인은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차분했다.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멈췄다. 그것은 작은 새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목걸이 참 곱구나. 어디서 구한 것이냐? 아, 이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서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노인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 곁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황급히 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루한 행세에게 노인이 회장님이라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노인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서아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한 떨림으로 가득했다. 아가씨, 잠시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제발 부탁이야. 서아는 경계심과 의아함 속에서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노인 안이 한태성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을 나갔던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였다. 딸과 연락이 끊기고 수년을 후회 속에서 살았고 뒤늦게 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다는 가슴 아픈 고백이었다. 내 딸 이름은 한지윤이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 바로 새 모양의 목걸이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지. 한태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서아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서아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안 되잖다. 서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다. 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지난 수년간 너를 찾아 헤맸다. 내 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내 손주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이 할아비가 죄인이다. 한태성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룹의 총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한없이 초라한 손녀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곤히 잠든 아기 하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증손자였다. 하늘이 내 딸을 데려가는 대신 내게 딸과 증손자를 함께 보내주었구나. 비서 김 실장이 다가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그 어떤 검사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서아의 얼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서아는 잠든 하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잿빛으로만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윤서에게 지난 1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자신을 부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스럽지만 눈부신 담금질의 과정이었다. 한태성 회장은 손녀에게 안락한 산만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서아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제학, 경영학, 외국어, 그리고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예법을 익혔다. 그녀를 이끈 것은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 하준에게는 완벽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변했다. 더 이상 빗속에서 절망하던 가녀린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꺾을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여왕의 모습으로 만개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쏟아냈고 곳곳에서 터지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오늘은 강지훈의 아버지 회사가 중견그룹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합병을 발표하고 그 계약의 증표로서 지훈과 파트너사 회장의 딸이 약혼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단상위 강지훈은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훤칠한 모습을 뽐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는 공허해 보였다. 그의 옆에 선 약혼녀는 아름다웠고 그의 어머니 신여사는 만족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아들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설계해낸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에게 오늘은 가문의 영광이 정점에 달하는 날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약혼 반지 교환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지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이 약혼녀를 위해 준비된 반지를 집어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왕 웅장한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윤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깊고 푸른 빛이 감도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는 오히려 절제된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진주 귀걸이는 그녀의 고고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였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한쪽에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한태성 회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쪽 팔에는 귀여운 턱시도를 차려입은 어린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다. 태성그룹 3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하고도 강력한 그림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분 한태성 회장님 아니신가? 옆에 여자는 누구지? 그리고 저 아이는? 단상 위의 주인공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신여사의 얼굴에서 승리감 넘치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지훈은 서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1년 전 자신이 버렸던 초라한 여자. 그런 그녀가 왜 지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한태성 회장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회장의 품에 안겨있는 저 아이. 지훈의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한태성 회장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아와 하준을 데리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당황한 주최 측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태성 회장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즐거운 자리를 잠시 방해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하객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서아의 어깨를 감쌌다. 지난 수년간 저는 잃어버렸던 제 유일한 혈육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가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이 서에게 향했다. 이 아이는 제가 평생을 그리워한 제 외동딸이 남긴 유일한 핏줄, 제 손녀 윤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 안은 아이를 살짝 들어보였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증손자 한하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 손녀 윤서아는 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후계자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입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 여사는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돈 몇 푼으로 떼어내려 했던 그 고아 소녀가 자신의 가문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라니.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하게 서아를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이. 이제는 한하준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신의 흔적 따위는 지워져 버린 아들. 자신이 부와 성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들이 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거대한 눈사태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덮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찬란한 조명 아래 서하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연회장 건너편에서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과 잠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멀고도 차가운 희미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내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들에게로 향했다. 과거는 이제 그녀의 등 뒤에 있었다. 미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왕이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한 순간이었다. 파티는 끝났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신 여사는 실신한 듯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가문의 영광은 하룻밤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약혼은 파기되었고 회사의 명운이 걸렸던 합병 계약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 아니 이제는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된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갑고도 무심한 눈빛.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확인해야 했다.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것이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어리석게 믿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차를 몰았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태성그룹의 본사 타워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문은 이제 그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그를 불청객 취급하며 막아섰다. 윤소아 씨, 아니 윤소아 상무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애원은 공허했다. 그는 결국 타워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그를 완벽한 이방인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성타워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서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실장이 다가와 강지훈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한태성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날 필요 없다.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엮여서 네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하지만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제가 직접 끝내야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저도 하준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매듭지을 줄 아는 강인한 주체였다. 만남은 타워의 한적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과 딱딱한 의자만이 놓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서하는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들어서는 순간에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값비싼 턱시도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아의 맞은편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고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제발 믿어줘. 그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더 큰 공포가 되어 그를 짓눌렀다. 결국 지우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서아야,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버릴게. 회사도 집안도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우리 하준이,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 제발. 그의 절규가 텅 빈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강지훈 씨. 강지훈 씨.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당신이 미안해야 할 대상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했다던 윤서아는 1년 전 당신이 버리고 떠난 그 빗속에서 이미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하준의 엄마이자 태성그룹의 후계자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머니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비겁해요. 그 모든 건 강지훈 씨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기로 선택했고 당신의 부와 안락한 미래를 선택했어요. 나는 당신의 그 선택을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지우는 그녀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원망하지 않는다니.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지. 서아는 희미하게, 그러나 아주 쓸쓸하게 웃었다. 용서할게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남아있던 당신에 대한 증오와 원망,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용서의 의미예요. 그것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용서였다. 그의 존재를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준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서 뿌리를 빼앗을 만큼 나도 모질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하준이의 인생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권리는 1년 전 그 밤 당신 스스로 버린 겁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만남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만 가보세요. 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망견자실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그가 받은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차가운 동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도 증오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딸깍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인생에서 강지훈이라는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마침표였다. 홀로 남겨진 지훈은 텅 비고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태성그룹의 회장실 윤서아는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결단력,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그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그녀를 풋내기라
얕볼 수 없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한태성 회장의 얼굴에는 더 없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손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힘으로 태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군주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보여준 가장 위대한 업적은 경영 실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제를 털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지윤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의 모든 미혼모와 그 아이들이 차별과 가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보듬고 그 상처를 타인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아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덧 훌쩍 자라 의젓해진 아들 하준이도 함께였다. 그래서 공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한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묻자 서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공주님은 더 이상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았단다. 스스로 용을 물리치고 성을 구하고 아주 멋진 여왕님이 되었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다. 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그녀처럼 절망의 문턱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다른 윤서아들에게 그녀는 이제 든든한 울타리이자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차갑고 적막한 거실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태성그룹의 후계자 스캔들 이후 급격히 기울었고 그는 결국 다른 중소기업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주식, 시세와 사업 이야기만이 오갈 뿐이었다. 그의 어머니 신여사는 그날의 충격 이후 급격히 늙어 과거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숟가락질만 반복할 뿐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선택한 풍요 속에서 지독한 가난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서아가 허락한 조건에 따라 하준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고급 세단 안에서 하준이 다니는 유치원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잠시 후 하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태성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가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 거예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세요 오냐, 우리 강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마.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우는 숨죽여 지켜보았다. 자신이 안아줄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아들. 자신이 가졌을 수도 있었던 저 따뜻한 가족의 풍경. 그는 자신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을 선택하기 위해 사랑으로 가득 찬 진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고통받았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생에 걸친 형벌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하준을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엄마. 응, 우리 아들. 엄마는 행복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엄마에겐 우리 하준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온 서아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한태성 회장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새 모양 목걸이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과거의 상처는 암으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이제 그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되어주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빗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그 상처를 타인을 위한 온기로 바꿀 줄 아는 지혜에 있다. 한순간의 비겁한 선택은 평생의 후회를 낳지만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을 남긴다. 윤서아가 물려받은 것은 태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물려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평온을 찾았다. 숨막히는 국화향이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전체를 무겁게 감돌았다. 거대한 영정 사진 속에서 박진철 회장은 생전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차갑고 엄숙하기만 했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조문객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내미는 두툼한 부의금 봉투는 가문의 부와 명성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서운하는 그 모든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섬처럼 장례식장 한 구석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여러 번 세탁하여 색이 발해 있었고 명품 가방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아버지를 잃은 순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슬픔 위로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박진철 회장. 그는 이 차가운 시댁에서 은에게 유일한 온기였다. 재벌가의 안주인인 시어머니 최 여사와 유학파 출신 시누이 박민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은하를 무시하고 경멸했다. 남편 박민주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의 등살에 못 이겨 언제나 아내를 외롭게 만드는 약한 남자였다. 오직 시아버지 박 회장만이 은하를 묵묵히 챙겨주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은하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말없이 꿀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가끔 길거리에서 파는 따끈한 붕어빵을 사 와 애미야. 이거 먹어보렴 하며 무심한 척 내밀곤 했다. 그 소박한 친절이 있었기에 은하는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바람막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은하의 슬픔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부의금이었다. 어젯밤 5살 배기 아들 준서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다. 놀란 은하는 아이를 업고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고 밤새 아이를 간호했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아이의 열은 내렸지만 그 대가로 은하의 지갑은 텅 비어버렸다. 시아버지의 장례에 쓸 부의금을 위해 비상금으로 고이 모아두었던 마지막 몇만 원까지 병원비로 전부 써버린 것이다. 꼴 좀 봐, 쟤. 저런 옷을 입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시누이 민희가 최 여사에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는 소리가 은하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최 여사는 조문객을 맞으며 우아하게 미소 짓다가도 은에게 시선을 돌릴 때면 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한 경멸만이 남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는 은하를 철저히 무시했다. 남편 민주는 저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애써 아내의 쪽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공용을 알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감히 아내의 편을 들어줄 용기가 없었다. 은하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제 곧 가족들이 함께 영정 앞에 서서 마지막 예를 올리는 시간이 다가올 터였다. 모두가 두툼한 봉투를 꺼내 조의를 표할 때 자신은 무엇을 내밀어야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올라가온 집안 사람들과 조문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응급실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뜨거운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밤새 신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들만은 지켜달라고.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간 것이다. 문득 며칠 전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던 박 회장은 은하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말했다. 애미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마우셨을까? 은하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저 앙상하게 마른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었다. 가족 중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병실을 그녀는 매일같이 찾아가 죽을 끓여드리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인의 가족분들께서 마지막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영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지도사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최 여사와 민희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일어서서 영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남편 민준이 은하를 돌아보며 어서 오라는 듯 눈짓을 보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다. 비웃음과 동정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를 찔렀다. 발바닥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텅 빈 손 텅 빈 지갑 그리고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서은하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간은 일그러지는 듯했다. 그녀 주변의 모든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희미하게 들려오는 곡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발은 시멘트라도 부은 듯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차가운 공포에 사로잡혀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남편 박민준이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은아 뭐 하는 거야? 다들 쳐다보잖아. 일단 올라가자 응.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위로나 격려가 아닌 짜증과 재촉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 이 창피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을 뿐이었다. 은하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위의 시선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깊은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은하의 망설임은 시어머니 최 여사의 인내심을 완벽하게 끊어놓았다. 그녀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한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망인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 여사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은에게 다가왔다. 세아가 부드럽게 부르는 호칭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뭘 그리 망설이고 있느냐?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독 너를 아끼지 않으셨니? 마지막 가시는 길 네가 정성껏 예를 다해야 아버님도 편히 눈을 감으실 게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모님은 다르셔. 저런 며느리까지 챙기시는구나. 그들은 최 여사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 채찍질인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은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가문의 격에 맞는 부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아버님의 마지막 길마저 욕보이는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옆에 서 있던 신우이 민희가 입술을 비죽이며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니 형님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저희라도 먼저 하는 게 어때요?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그 말은 은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심장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거나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까? 아니면 소리라도 지를까? 내겐 돈이 없다고 당신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깟종이 쪼가리가 없어서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도 드릴 수 없다고 울부짖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5살 아들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병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시아버지의 앙상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지며 시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은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수치심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잣대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을. 시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은 결코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의 행동을 떠올렸다. 작은 화분에 힘겹게 피어있던 하얀 국화 한 송이.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그저 이 화려하고 거짓된 장례식장에 가식 없는 무언가를 바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그 꽃을 조심스럽게 꺾어 낡은 핸드백 안에 넣어 두었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진심의 표현이 될 것임을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 결심이 섰다. 그래, 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나의 존경과 슬픔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것이다. 은하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은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저 여자 왜 절에 봉투도 없이 올라가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표정이 안 좋은데. 최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딱딱하게 굳어갔다.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런 식으로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그녀는 은하의 등을 불이라도 붙을 듯이 쏘아보았다. 하지만 은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에 고정되어 있었다. 추운 겨울날 호호 불어가며 건네주시던 따끈한 붕어빵의 온기가 손끝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따뜻한 기억이 그녀의 수치심을 녹여내고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수치의 행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애도와 존경의 발걸음이었다. 마침내 은하는 제단 앞에 섰다. 옆에는 이미 최 여사와 다른 가족들이 놓아둔 두툼한 부의금 봉투들이 보였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영정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인사를 마친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낡은 핸드백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뒤늦게라도 봉투를 꺼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은하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돈 봉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간은 시들었지만 여전히 순백의 빛을 잃지 않은 하얀 국화 한 송이였다. 장례식장 안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돈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재벌가의 장례식에서 며느리가 부의금 대신 달랑꽃 한 송이를 바치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문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독이었다. 최 여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뒷목을 잡았다. 남편 민주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은하는 그 모든 반응을 뒤로 한 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국화꽃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향로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꽃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앙!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례식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국화향과 뒤섞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제단 앞에 은액에서 활짝 열린 문 쪽으로 동시에 향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것은 차가운 공기만이 아니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묵직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문이 열린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장의 침묵을 형상화한 조각상들 같았다. 가장 앞줄에 선 4~5명의 중년 남자들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옷은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되어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은은한 광택을 냈고 먼지 하나 없이 잘 닦인 구두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표정 없는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듯한 권위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들 뒤로는 비슷한 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10명 넘게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정렬해 있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았다. 누구지? 저분들은 정계의 거물이라도 오신 건가? 아니면 박 회장님과 경쟁하던 다른 그룹 회장들인가 마지막 예의를 차리러 온 건가 봐. 시어머니 최 여사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잠시 잊은 채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 중에 저런 인물들이 있었던가. 그녀는 기억이 없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비범한 기세에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폈다. 이 장례식의 주최자로서 저런 거물들의 조문을 받는 것은 가문의 위상을 한껏 높여줄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아, 어서 가서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해야지. 최 여사가 아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상주인 박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떠밀려 황급히 남자들을 향해 몇 걸음 나아갔다. 아버지를 여인 아들로서 그가 손님을 맞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한 무리의 남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최 여사의 존재도 상주인 박민준이 다가오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그 공간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재단 가장 앞쪽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행보는 장례식장 중앙을 가르는 하나의 검은 강줄기 같았다. 웅성거리던 조문객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섰다. 박민준이 어색하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맞으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내민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칫했다. 공개적인 무시였다. 박 회장의 장남이자 상주에 대한 명백한 결례였다.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남자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재단 가까이 서 있던 최 여사와 시누이 미니의 옆도 그대로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던 한 사람, 바로 서은아의 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서 있던 은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의 행렬에 압도되어 숨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무리의 지도자로 보이는 남자가 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침묵을 깨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전체를 선명하게 울렸다. 서은아 여사님이십니까? 여사님, 대통령의 부인이나 대기업 총수의 아내에게나 붙이는 극존칭의 호칭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거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은하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굳어있는 바로 그 순간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아주 작은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모든 남자들이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완벽한 군무처럼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2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 먼지 하나 없는 최고급 양복을 입은 채 초라한 시골 출신의 며느리 서은아 한 사람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이 사람들이 내게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그녀는 도움을 구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악과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 손님들에 대한 의아함,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 모든 존경의 표시가 자신이 아닌 자신이 평생을 벌레처럼 무시해온 며느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누이 민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해 벌리고 서 있었고 남편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억눌리지 않는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도대체 저 며느리 정체가 뭐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단 몇 분 만에 장례식장의 모든 권력 구도가 산산조각 났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역전이었다. 무릎을 꿇은 남자들의 지도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은아의 대답을 혹은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왜 여기에 왔는가? 그리고 왜 내게 무릎을 꿇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다. 서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가 듣지 못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독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의 귓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저... 누구? 신데? 이러세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김태호였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은하를 향한 따뜻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듯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서은아 여사님. 저희는 사람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야말로 너무 늦게 찾아뵈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김태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장례식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서울 변두리에 곧 문을 닫게 될 작은 보육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아이들은 겨울에도 냉골에서 잠을 자야 했고 쌀이 떨어져 묽은 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장례식장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최 여사와 가족들은 도대체 장례식장에서 보육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모두가 희망을 포기했을 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시며 보육권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따뜻한 옷,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학비를 남몰래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그분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몇몇 조문객들 사이에서 희미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 사진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다시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의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저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박진철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말이 폭탄처럼 장례식장 중앙에 떨어졌다.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충격은 조문객들보다 가족들에게 더 컸다. 최 여사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가 회사 일에만 미쳐있는 무뚝뚝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지. 그런 비밀스러운 선행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명품과 사교 모임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남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김태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실려 있었다.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두가 바로 그 보육권 출신들입니다. 회장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앉거나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저희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에 무릎 꿇은 이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있는 박성철 변호사, 그리고 지금은 명망 있는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가 된 이동규, 그리고 국내 최고의 IT 기업을 일군 최민석 대표까지. 여기 있는 모두가 회장님께서 거두어 주신 자식들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들의 면면이 밝혀지자 장례식장의 충격은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사람을 키워낸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다. 김태호의 시선이 다시 은혜계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한없는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저희 몇몇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태호는 마치 박진철 회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처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재산은 회사 주식이나 강남의 빌딩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나의 진정한 유산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내 며느리 은하다. 그 아이는 차가운 곳에 홀로 피어난 꽃처럼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아이다. 내 가족들조차 외면할 때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은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태호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비통한 목소리로 유언을 이어갔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그 아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아이는 그 넓은 집에서 완전히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한이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나의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이다. 혹여 너희가 내게 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면 내 이름이나 내 회사에 갚으려 하지 마라. 대신 내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다오. 그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고 내 손주와 함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지켜다오. 그것만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보답이다. 유언의 내용이 모두 밝혀지자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최 여사는 휘청거리며 아들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부끄러움, 질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남편의 마지막 관심이 자신이 아닌 평생을 구박해온 며느리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남편 박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방인들에게 아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이 온 세상에 드러난 기분이었다. 그때 김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손짓하자 다른 모든 남자들도 조용히 일어섰다. 김태호는 곁에 있던 동료가 들고 있던 단정하지만 묵직해 보이는 나무 상자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부의금은 받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평생을 남몰래 도왔으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요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저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여사님과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여사님께 남기시는 마지막 선물이자 저희 모두의 진심입니다. 김태호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가 아닌 여러 개의 통장과 작은 건물의 등기권 리증, 그리고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뿌려둔 선의로 가득 찬 씨앗들이었다. 은하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나무 상자와 그 안에 담긴 것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따뜻한 눈빛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를 올려다 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고맙다는 말의 의미를, 그의 깊고 외로운 사랑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거대하고도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모든 이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서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손짓 하나, 숨결 하나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결정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과연 그녀는 자신을 멸시했던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 상자를 들고 보란 듯이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의 서름을 터뜨리며 그들을 원망할 것인가? 하지만 은하의 선택은 그 누구의 예상과도 달랐다. 그녀는 김태호가 내민 나무 상자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받지 않겠다는 완곡하지만 분명한 거절의 표시였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서 있는 20명이 넘는 남자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였다. 모두 일어나세요. 제발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조용하고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버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다면 절대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태호와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눈에는 은하를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져 있었다. 은하는 다시 한번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김태호를 향해, 아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아버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 상자 안에 든 통장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수십 년간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의 그 진심이야말로 아버님께서 남기신 가장 빛나는 유산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 고귀한 마음을 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조용한 파문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평생을 돈과 명예의 가치로만 세상을 판단해온 그녀에게 은하의 말은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은하는 상자 뚜껑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놓여 있던 하얀 편지 봉투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저는 아버님의 이 마음 하나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태회에게 상자를 되돌려주며 말을 이었다. 이 귀한 재산은 부디 아버님의 뜻을 이어 세상의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 멀리, 더 따뜻하게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김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박진철 회장이 왜 그토록 이 며느리를 아끼고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였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껏 얼어붙은 듯 서 있기만 하던 남편 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충격에 빠진 어머니의 곁을 지나 망설임 없이 은하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힘주어 잡았다. 그의 행동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후회 참회, 그리고 아내에 대한 존경심. 미안해, 은하야.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은에게는 그 어떤 큰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간 후였다. 남편의 손을 잡은 은하는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들고 있던 약간은 시들었지만 여전히 순수했던 하얀 국화 한 송이를 향로 옆에 고이 내려놓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리고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제단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가 보란 듯이 놓아두었던 그 두툼한 부의금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멸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부의금을 넣는 함에 그것을 넣었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 일동의 이름으로. 그것은 부녀를 향한 용서였고 상처를 향한 치유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모든 모욕을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치장된 그녀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길을 내며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닌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패배감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이 저 가난한 며느리의 진심 하나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김태호와 남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은하와 민준 그리고 영정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그들의 인쇄는 이제 존경을 넘어선 깊은 동지애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박진철 회장의 유산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손에 맡겨졌음을 확신하며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차갑고 위압적이지 않았다. 억압적인 침묵 대신 진실과 화해가 남긴 따뜻하고 성스러운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은하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안심이라는 듯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가 만졌던 사람들의 삶과 그가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이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약간 시든 하얀 국화 한 송이는 세상의 모든 돈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가진 것 없던 며느리 서은아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바로 한 인간의 진정한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다.